뿅! 녹화 눌렀어요. 어서요. 오늘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든 하루였어요. 안녕하세요. 베로니크님, 제가 한 어제랑 그저께 생방을 못했는데 계속 계셔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할로님 어서오세요. 잠깐 사탕 하나, 애니타임 하나. 백호 전무님 어서오세요. 진무님. 제가 방금 전까지 조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떠려나 모르겠어요. 오늘 제 일 끝나자마자 바로 어린이집 가가지고 조카 데리고 와서 얘가 혼자 보기 힘든 애기예요. 아주 여러 명의 동시다발적 관심을 원하는 아이라서 혼자 있으면 정말 동분서주. 그러고 있다가 조금 전에 언니 와서 언니랑 조카 집에 데려다주고 지금 막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먼저 오셨으니까 추천! 추천, 그리고요, 줄챗도 해주시면 감사. 그리고 오늘 틈틈이 중국어 파일도 유튜브에 업로드 시켰어요. 다 올린 건 아닌데,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물론 책 읽기 방송은 당연히 다 올려놨고, 오늘 오전빵 못하는 바람에 오늘 공부를 안 했는데 뭐 할까요 이제? 순회동 버터님 어서오세요. 뭐 먼저 얘기거리를 꺼내기 위한 고사성어 하나로 시작할까요? 아제리아님 어서오세요. 뚜둔 뚜둔 스토리. 오늘 어떤 스토리로 골라볼까요? 대기만성 어때요? 대기만성. 대기만성 200 있죠? 아. 우성이님, 제주만학도님 어서오세요. 딱 구한이 내 스타일이구만. 이라고 말하는 스티커 감사해요, 내꺼님. 대기만성. 대기만성은 큰 대, 그릇 기, 늦을 만, 이를 성. 이 네 글자가 모여서 이루어졌는데요. 뜻은 뭐냐면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라는 말로 큰 인물은 오랫동안의 노력 끝에 완성된다 라는 뜻이래요. 그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한쪽짜리 스토리. 삼국이 정립하던 시절 정립. 위나라의 최염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그는 대인다운 풍모와 인격을 갖추고 있어 주위 사람들로부터 항상 존경을 받았을 뿐 아니라 조조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최염의 사촌동생 최림은 최염과 달리 영리하지도 않았고 명성도 떨치지 못하여 최염의 그늘 속에 가려 있었다. 기억나요? 친척들은 그를 만날 때마다 하나같이 업신여기고 경멸하였다. 그렇지만 최연만은 최림의 인물됨을 꿰뚫어보고 이렇게 말했다. 큰 종이나 큰 솥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큰 재능이라는 것 또한 쉽사리 완성되지 않는다. 그 재능이 제대로 완성되어 제 몫을 다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림 또한 대기만성이니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훗날 최림은 최영의 말대로 삼공이 되어 천자를 보좌하는 대임을 완수하는 큰 인물이 되었다. 또 후한서라는 책의 마원전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후한 초 광무제 때 마원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신나라의 왕망을 섬겼으나 그가 죽은 후에는 광무제에게 귀의하여 복파 장군이 되었다. 그는 일찍이 지방의 관리로 임명되어 부임지로 향하던 중 형인 황의 집에 들른 적이 있었다. 이때 형은 마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는 대기만성형이다. 솜씨가 뛰어난 목수는 산에서 방금 벌채해온 나무를 가지고라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만든다. 너도 너의 재능을 살려 계속 노력하면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자신을 중시하며 처신하라. 마원은 형의 이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매사에 신중히 행동하며 꾸준히 노력하여 훗날 큰 인물이 되었다. 라네요. 오늘 대기만성 이거 보니까 대기만성은 그 위로하는 차원에서 했던 말이군요. 사촌 동생한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사실 내 안에는 아주 커다란 가치가 숨어 있으니 나중에는 잘 될 것이다. 이런 위로의 뉘앙스로 얘기했던 거였어요. 오늘 너무 바빠서 물도 잘 못 마셨어요. 목말랐나 봐. 제발 조카는 앞으로 혼자 보는 일이 안 생기기를. 생방 처음 봤군요. 환영해요. 네, 물 먹방이에요. 우리 방송은 음수가무하는 방송이에요. 음수가무. 스릴러 이제 읽을까요? 스릴러 읽어보자. 오늘의 재미난 스릴러는 책 제목은 뭐냐면요. 한국 공포문학 단편선 3. 여기 있는 나의 식인 룸메이트. 이 안에서 하나를 고를 거예요. 여기 되게 많은 편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한번 아무거나 찍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찍은 거는 담쟁이 집이라는 우명희 씨의 글이군요. 진아님 어서오세요. 엄마 이게 뭐지? 네, 한번 읽어볼게요. 우명희 씨의 담쟁이 집. 보슬비가 내리는 흐릿한 날씨 때문인지 그 집은 어딘지 모르게 기이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훈훈함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은 잿빛 콘크리트 벽과 새빨간 지붕, 그리고 붉은기가 도는 담쟁이. 담쟁이 덩굴은 콘크리트 벽의 정중앙을 가로질러 삼각형 모양의 빨간 지붕 위로 넓게 퍼져 있었는데 이상한 건 그 집에는 대문도 없었고 창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대문을 어디에 감춰둔 거지? 나는 문득 대문이나 창문이 원래부터 없는 집이 아닌 누군가가 감췄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딜라학과님 어서오세요. 주린아, 거기서 뭐해? 이리 와봐. 언니였다. 땀으로 끈끈한 손으로 언니는 내 팔뚝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담쟁이 집 앞으로 천천히 데려갔다. 영란아! 언니와 나는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까까머리에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돋보기 안경을 낀 사팔뜨기,
웅이 오빠였다. 저 집에 들어가려고? 어, 언니는 아무 거리낌 없이 답했다. 나는 처음부터 으스스해 보이는 담쟁이 집이 싫었다. 하지만 언니는 웅이 오빠의 말을 무시한 채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앞으로 계속 걸어갔다. 언니, 그냥 가자. 대문도 없잖아. 문이 없는 집.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집은 외부인의 방문이 싫어 대문을 감췄을 거라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 알 수 없는 붉은 빛깔의 식물은 내가 본 덩굴과는 달랐다. 타원형 모양의 인맥은 사람의 얼굴처럼 두 개의 눈과 한 개의 코, 단 세 개뿐이고 내 엉뚱한 상상이 적중이라도 하듯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엔 신기하게도 아몬드 모양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다. 모든 잎이 그렇게 생겼다. 언니는 잎 자루를 잡고 톡 떼어 잎 몸을 유심히 살폈다. 신기하게 생겼네. 꼭 사람 얼굴 같아. 그지? 들어가 보자. 나보다 한 살 많은 언니는 엄마 대신으로 내 숙제와 도시락을 챙길 만큼 조숙했다. 그런 반면 아무리 뜯어말려도 한 번 맘먹은 일은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기든 아니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끝장을 보는 지독한 고집쟁이기도 했다. 대문 찾았다. 지금 이게 관계가 웅이 오빠가 있고 그 밑으로 영란이라는 언니가 있어요. 이 언니가 지금 그 집에 가보자고 하는 언니고 자기 자신은 주란이라는 막내 여동생인 것 같아요. 언니는 기어코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았다. 문은 덩굴집 뒤편으로 나 있었고 교묘하게 덩굴에 가려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찾을 수 없었다. 나 오빠야님 어서오세요. 게다가 가지를 다듬을 때 쓰는 양손 가위나 쇠톱 같은 걸로 덩굴의 일부를 잘라내지 않고서는 열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촘촘하게 대문을 감싸고 있었다. 다음 날 언니는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던져놓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가 1시간 후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랬다. 언니, 매일 어디 가는 거야? 나 빼놓고? 이제 다 끝났어. 내일 보여줄게. 다음 날 언니가 날 데리고 간 곳은 담쟁이로 휘감긴 그 집이었다. 난 그 앞에 서자 까닭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네, 그러세요. 내일 오전에 할 것 같네요. 바람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더 그늘지고 황량하게 느껴졌다. 언니는 대문 옆에 세워둔 양손 가위를 집어들고 대문의 아랫부분을 막고 있는 덩굴을 싹둑싹둑 잘라내고 있었다. 언니, 이것 때문에 집에 오자마자 맨날 나갔던 거야? 어. 언니는 가위질을 멈추지 않고 내 말에 건성으로 대답했다. 감사, 감사. 다 됐다. 언니는 나를 돌아보며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직사각형의 대문이 완전히 드러났다. 붉은 페인트칠을 한 평범한 철문이었다. 언니, 여기 누구 살면 어떡해? 넌 왜 그렇게 겁도 많고 의심이 많니? 여긴 아무도 안 살아. 대문이 이렇게 막혀 있었잖아. 누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들락날락하겠어? 들어가기 싫어. 귀신 나올 것 같아. 잔말 말고 따라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니? 너 마론 인형 갖고 싶어 했잖아. 언니는 그 집안에 뭔가 대단한 물건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듯 했다. 마론 인형. 이제껏 그것보다 더 갖고 싶은 건 없었다. 친구 집에서 처음 그 인형을 봤을 때부터 상사병보다 더한 열병을 앓았다. 인형에 대한 지독한 열병으로 매일 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인형을 사달라고 매달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마다 다음에 다음에 하시며 계속 미뤘고 결국은 날 포기하게 만들었다. 언니도 갖고 싶은 게 있었다. 오래전부터 포스터 물감을 갖고 싶어 했는데 단 한 번도 어머니께 떼를 쓴 적이 없다. 우린 가난했으니까.
그런 투정을 부려봐야 가질 수 없다는 걸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 들어가자. 언니는 대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다. 문은 쉽게 열렸다. 마치 우리가 오는 걸 반기기라도 하듯이. 언니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문 밖에 서서 언니가 들어오라고 손짓할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에 진한 황토색 신발장이 있다. 오동나무나 참나무로 만든 건데 흔히 볼 수 없는 기하학적인 문양이 신발장 표면에 빽빽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두 쌍의 빨간 구두가 있다. 언니, 여기 구두. 나는 언니에게 내 발에 꼭 맞을 것 같은 예쁜 구두가 있다고 말하려는 순간 언니는 어둠 속 저편으로 슥 사라졌다. 언니! 대답이 없다. 나는 고개를 삐죽 내밀고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실내는 어두웠고 쥐죽은 듯 괴괴한 정적이 흘렀다. 오랫동안 비워놓은 집이라고 하기에 실내는 꽤 말끔히 정리된 모습이었다. 언니! 언니는 저만치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어둑한 공간의 가장자리에 서서 뭔가를 유심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언니 옆으로는 밖에선 보지 못했던 작은 창이 나 있다. 덩굴이 작은 창을 가리고 있지만 덩굴의 좁은 틈을 통해 채광이 들고 그 빛은 거실 중앙에 있는 둥근 탁자 위로 비를 쏟아내듯이 곧게 뻗어 있다. 탁자 위에는 커피잔 2개, 음식물 찌꺼기가 굳어 지저분한 접시 1개와 반으로 접힌 신문 한 부가 놓여 있었다. 언니는 그때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는 2개의 커다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언니에게로 다가가 물었다. 무슨 사진이야? 벽에 걸린 사진을 한참 올려다보던 언니가 툭 내뱉듯 말했다. 소풍 가서 단체로 찍은 사진인가 봐. 그 옆에는 열댓 명이 넘는 아이들의 단체 사진 바로 옆에는 손을 잡고 찍은 두 여자아이의 전신 사진이 있었다. 자매인 듯 했다. 그들은 같은 빨간색 벨벳 원피스를 입고 신발장에서 본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다. 언니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눈이 크고 야윈 반면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너부대대한 얼굴에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을 가졌고 통통한 체격이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닮은 구석이라곤 전혀 없었지만 뭔가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다. 을에 사진을 찍을 때 표정이 굳어지는 아이들은 있지만 그들의 어색한 표정은 그것과는 달라 보였다. 두 아이의 과장된 미소 속엔 그것과 정반대의 두려움 같은 게 숨어있는 것 같았다. 나이론 샹님 어서 오세요. 방에 들어가 보자. 언니가 내 어깨를 감싸며 다시 재촉한다. 사진이 걸린 벽 좌측과 우측에 각각 방이 있었다. 언니는 먼저 좌측에 있는 방문의 손잡이를 잡고 시계 방향으로 비틀었다. 문이 열렸다. 방 안은 휑하니 비어있다. 이상할 것도 없었다. 문을 닫고 우측에 있는 방으로 가기 위해 발을 옮겼다. 그때 붐 하는 어디 갔지? 둔탁한 울림이 지붕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에 언니와 나는 화들짝 놀라 동시에 몸을 움찔했다. 곧이어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언니 옆으로 바짝 달라붙어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야, 나가자. 여기 누구 있는 것 같아. 나의 심장 박동 소리가 퉁퉁거리는 발자국 소리에 맞춰 발작적으로 뛰었다. 언니는 내 말을 듣기나 했는지 계속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잠깐만요, 사탕 좀.
고양이일 거야. 여긴 아무도 없다니까. 저 방으로 가보자. 나처럼 놀란 건 언니도 마찬가지였지만 사탕 먹봐. 언니는 애써 태어난 척 말을 돌렸다. 그러곤 내 손을 꼭 잡고 우측에 나 있는 방 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감각님 어서 오세요. 방문 앞에 서서 손잡이에 손을 뻗으려던 언니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언니가 그런 표정을 지은 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시커먼 피를 토하고 있었다. 당황한 언니는 어머니에게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들었고 그걸 본 아버지는 언니의 수화기를 잡아채며 신음했다. 아빠는 이제 병원 안 가. 전화하지 마. 아빠 병원 가봐야 소용이 없어. 나는 그때 언니 옆에서 엉엉 울기만 했었다. 언니는 무슨 생각에선지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를 끌어안았었다. 나는 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지만 언니는 피를 토하고 쓰러진 아버지의 모습을 덤덤하게 쭉 지켜보았다. 그때 아버지를 바라보던 얼굴, 언니의 표정이 그랬었다. 추하고 병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과 곧 있을 어머니의 호된 질타. 언니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죽은 후였고 어머니는 한 달 동안 언니와 말하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에게 전화만 했었더라도 어쩌면 아버지는 좀 더 살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언니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무슨 소리 들은 것 같아서. 고양이라며. 언니는 뭔가 말하려다 말고 입을 꾹 닫아버렸다.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기 위해 팔을 쭉 뻗었다. 그런데 그때 언니의 손이 닿기도 전에 문 안쪽에서 딸칵 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언니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가슴 쪽으로 재빨리 손을 당겼다. 쿵쿵쿵쿵쿵. 누군가 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언니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 방송 보면 사탕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건 예니타임. 이게 목이 잘 트여지고요. 열량도 낮아서. 그날 밤 언니는 내가 묻는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근데 아까 사탕 씹을 때 혀 여기 씹었는지 피 맛이 나네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언니는 어스름한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TV 만화를 보면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언니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내게로 오더니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 얼굴에 들이댔다. 자, 선물! 그건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마론 인형이었다. 그것도 핑크빛 드레스를 입은 꿈만 같았다. 나는 그날 밤 인형의 몸과 머리를 정성스레 씻겼고 인형의 등에 캔디라고 이름을 썼다. 딱꼭질이 날랑말랑. 겨울 옷을 넣어둔 서랍장에서 언니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포스터 물감을 발견했던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베로니크님 3번 나타나셨네요. 언니, 이거 포스터 물감 어디서 난 거야? 누가 줬어? 누가?
언니는 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대뜸 담쟁이 집. 뭐? 담쟁이 집? 너도 같이 갈래? 인형이랑 장난감이 무지 많아. 엄청나다니까. 싫어. 싫으면 간도. 대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나는 결국 엄마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다. 언니는 가끔 나에게 인형 옷을 선물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들을 받아 챙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언니는 기쁨에 들뜬 표정으로 내게 인형 옷을 내밀었다. 주란아, 오늘은 까만색 드레스 가져왔어. 예쁘지? 잃어버렸어. 캔디가 없어졌다고. 어디다 놨길래? 어젯밤까지 머리맡에 놔두고 잤단 말이야. 바보, 인형이 사람이야? 혼자 도망가게? 몰라, 캔디 찾아야 돼. 다음 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언니는 나에게 최신형 오락기를 선물했다. 이제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이 언니가 다 해줄게. 오락기 같은 거 필요 없어. 시무룩한 표정을 보고 언니가 물었다. 아직 캔디는 못 찾았니? 어, 담쟁이 집에 가볼래? 거기 어쩌면 캔디랑 똑같은 인형이 또 있을지도 몰라. 캔디랑 똑같은 인형이 있을 리가 없었다. 언니는 그 후로도 나에게 담쟁이 집으로 가보지 않겠냐고 몇 번이나 물어왔지만 난 딱 잘라 거절했다. 내가 갖고 싶은 인형이나 장난감이 아무리 많아도 희한하게도 나는 그 집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다. 언니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11월 어느 날이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으로 갔다. 언니는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 넌지시 물었다. 무슨 책이야? 저리 가! 언니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말투로 차갑게 짧게 답했다. 나는 언니가 들고 있는 책 표지를 보려고 손을 뻗었다. 만지지 말라고! 언니는 거칠게 내 손을 뿌리치며 나를 밀쳤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나를 쏘아보는 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언니는 예쁜 축에 속하지는 않지만 커다랗고 까만 두 눈은 화를 낼 때조차 언제나 맑고 깨끗했다. 그런데 친근해야 할 언니의 눈빛은 삶에 찌든 노파의 눈처럼 앙칼지고 위협적이었다. 더러 겁이 났다. 평소라면 나는 울음을 펑펑 터뜨리며 언니를 꼬집고 달아났을 건데 그러기엔 나는 너무 당황해서 울어야 될 타이밍을 그만 놓쳐버린 것이다. 서러움에 복받쳐 울음을 터뜨린 건 늦은 밤 어머니가 집에 도착했을 때였다. 난 어머니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나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달랬을 땐 급기야 대성통곡을 했다. 왜 그래? 갑자기 왜 우는 거야? 나는 이제껏 언니가 한 일에 대해 모두 까발릴 각오로 어머니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며 말했다. 언니가... 내가 말을 막 시작했을 때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언니의 모습이 보였다. 한 뼘 정도 열린 방문 사이에 언니가 서 있었다. 나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인지 언니의 모습은 마치 공기 속을 떠도는 시꺼먼 기체덩어리처럼 보였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다시 크게 눈을 떴다. 언니는 잔주름이 많은 늙은 수탉의 퀭한 눈을 하고는 어둠이 깃든 그늘진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서우리만치 낯설었다. 내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자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근심 어린 어머니의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언니가 왜? 언니의 무서운 표정에 주눅이 들어선지
친구나 다름없는 언니를 배신하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뭔가의 압력 때문인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언제부턴가 언니는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해질 무렵이면 돌아오곤 했다. 방학 숙제도 하지 않고 친구들도 안 만났으며 예전처럼 나와 놀아주지도 않았다. 또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책을 읽는다는 핑계로 방 문을 수시로 잠가 놓기도 했다. 더 이상 내게 선물도 주지 않았고 웃는 얼굴로 쳐다보는 일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거 왠지 엘사 느낌 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오락게임을 하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이불 밖으로 삐죽 튀어나온 언니의 발이 보였다. 발, 언니의 발들. 저건 언니의 발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발이기도 했다. 누군가 있었다. 손을 뻗어 이불을 사납게 들쳤다. 이불 속에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새까만 얼굴을 한 여자아이가 도끼 서린 시뻘건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커다란 머리와 앙상한 몸,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이한 모습이었다. 얼굴을 반쯤 덮고 있는 덥수룩한 머리와 찢어지는 듯 낭창한 웃음을 흘리는 여자아이는 시체를 갉아먹는 구더기처럼 언니의 작은 뱃속으로 점점 파고들었다. 구멍이 뚫린 언니의 작은 배에선 시커먼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안 돼! 저리 가! 우리 언니한테서 떨어지라고! 내 장난감 내놔! 펑! 눈을 떴다. 방문을 닫고 나가는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잠에서 깼다. 뭔가 무서운 꿈을 꾼 거죠? 불길한 꿈. 근데 뭔가 이상한 무서운 여자아이가 자기 언니를 장난감 취급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방학 첫날 아침. 언니는 나를 남겨놓고 대문을 나섰다. 언니가 집을 나서자마자 나는 그 뒤를 쫓아가 보기로 했다. 언니가 가는 쪽은 시내와는 반대 방향으로 그곳은 아이들이 공놀이를 할 수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공터가 있다. 공터에서 10여 분을 걷다 보면 숲으로 들어가는 좁은 산로가 있는데 산길 입구에는 작은 약수터가 있다. 그러나 언니는 산길이 아닌 무성한 나무들 사이를 비집고 그 속으로 사라졌다. 언니는 담쟁이 집으로 가고 있었다. 아제리아님 어서오세요. 담쟁이 집으로 가는 길은 꽤 험한 데다 피부병을 일으키는 풀이나 나무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거기에 가는 걸 꺼려했다. 예전에는 동네 꼬마들이 죽은 개나 고양이를 묻거나 사내 애들이 총싸움을 하는 숲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아이들의 발걸음조차 뚝 끊겼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10여 년 전 숲에서 놀던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이 무려 4년에 걸쳐 일어났다. 실종된 아이들은 모두 9명. 집으로 돌아온 아이도 없었으며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미궁 속으로 빠졌고 동네 어른들은 아이들의 실종을 마을 이름 탓이라고 여겼다. 곡식이 많이 난다라는 뜻으로 지었던 다곡리. 다곡리는 1968년 마을장이의 실수로 다곡이라는 다른 엉뚱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 한자는 곡소리가 많다라는 뜻으로 죽은 이들이 많다고 해석된다. 얼마나 불길한 이름인가. 1979년 여름 구청에서는 마을 이름을 도담, 어린이들이 잘 자라는 모양이라고 바꾸었고 더 이상 아이들의 실종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건은 동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점점 사라졌다. 나는 언니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뒤를 쫓았다. 현실로 돌아왔어요. 겁 많은 내가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것만이 언니와의 사이를 예전처럼 돌려놓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다. 언니가 달라진 것도, 언니만의 비밀이 생긴 것도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언니는 빽빽한 나뭇가지를 피해 요리조리 몸을 움직였다. 잠시 후 담쟁이 집이 보였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대문이 보이는 쪽 커다란 나무 기둥 뒤에 숨어서 언니의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변한 것은 없었다. 달라진 거라고는 스스럼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언니의 행동뿐이었다. 그것만 봐도 언니는 담쟁이 집을 매일같이 드나드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친구라도 생긴 건지 언니의 얼굴은 여느 때보다 더 행복해 보였다. 언니를 쫓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언니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에 혹해 매일 언니는 담쟁이 집으로 가는지 그 이유가 몹시 궁금했다. 언니는 1시간이 되도록 나오지 않았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30분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겁쟁이인 나는 그 집 안으로 쳐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뭐지? 언니는 정확히 30분 뒤에 담쟁이 집을 나왔다. 언니에게 달려가려고 나무 기둥을 빠져나오려는 찰나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대문을 나서는 언니가 누군가에게 인사하듯이 손을 흔들어 보였다. 누군가 그 안에 있는 거였을까? 나는 얼굴을 쭉 빼고 담쟁이 집 대문 안을 자세히 살폈다. 그런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무서워. 며칠 동안 언니와 나 사이엔 엄청난 두께의 빙벽이 가로놓여 있는 듯 했다. 나는 이런 사실을 어머니에게 먼저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머니 쪽에서 먼저 알아주기를 바랐다. 언니와 나는 자매이자 절친이었고 우린 서로 고자질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다. 끈끈한 우애라는 이름으로 맺은 약속 같은 것이다. 여하튼 어머니는 냉랭한 기운이 흐르는 우리 둘 사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다.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기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다. 그날 밤도 피곤에 쩔은 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했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온통 담쟁이 집에서 본 언니 생각뿐이었다. 친구가 생긴 것은 언니에겐 잘된 일이지만 나와는 점점 멀어지는 게 속상했다. 꼭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독불 장군이지만 리더십이 강한 언니에게는 친구들이 꽤 많았고 나는 언니가 없으면 외톨이나 다름없었다. 무엇보다도 혼자라는 게 두려웠다. 언니를 따라 담쟁이 집에 같이 놀러 갔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나는 담쟁이 집과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담쟁이 집에 담자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기분이 나빠졌다. 내 장난감 내놔! 얼마 전 꿈에서 본 여자아이를 생각하면 담쟁이 집에서 가져온 장난감이며 인형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 자체가 끔찍했다. 나는 이런 생각을 지우기 위해 어머 뭐야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어머니의 등허리를 감싸 안았다. 뭐야?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잠잠해질 무렵 어디선가 입을 다문 채로 흥얼거리는 허밍 소리가 들려왔다. 즈라 아나 더블 베이스의 묵직한 울림처럼 낮고 둔탁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두터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탓에 불분명하게 들리는 어머니의 잠꼬대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주라나 놀자. 대문 밖에서 나는 소리였다. 이 시간에 누굴까? 누가 날 부르는 걸까? 자기를 부르는 거네요. 나는 이불을 들쳤다. 방 안은 그리 어둡지는 않지만 요요한 푸른 달빛은 그날따라 몹시 끔찍하게 느껴졌다.
주라나 놀자. 이번엔 마치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맞춘 합창처럼 높낮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섬뜩하고 차가운 전율이 온몸으로 퍼진다. 끼끼끼끼. 누군가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차츰 가깝게 느껴진다. 한 발 한 발 내게로 다가오는 것처럼. 나는 어머니를 깨우려고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주라나 끼끼끼끼. 집 마룻바닥을 밟는 발자국 소리와 내 이름을 부르는 모호한 소리는 급기야 어머니의 방 바로 앞에서 뚝 멈췄다. 주라나, 이리 나와서 우리랑 놀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벌렁댔다. 나는 이불자락을 붙잡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그 소리가 사라지길 기다렸다. 똑똑. 노크 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다시 이불을 뒤집었었다. 엄마! 엄마 일어나봐! 나는 마구잡이로 어머니의 몸을 붙들고 흔들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머니는 막 죽은 시체처럼 내 힘에 이리저리 흔들릴 뿐 깨어나지 않았다. 나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쉬지 않고 어머니의 몸을 마구 흔들었다. 엄마 일어나라고! 얼마나 지났을까? 내 몸이 점점 지쳐갈 때쯤 발자국 소리는 어머니의 방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누구였을까? 궁금했다. 겁은 났지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 전에 확인하고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가로 슬그머니 다가갔다. 그때 창문으로 시커먼 그림자가 쑥쑥 지나간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억 하는 신음을 냈다. 하얀 커튼으로 비치는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한 명이 아니라 둘 이상이었다. 아니, 그건 한 무리에 가까웠다. 저것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밖을 볼 수 있을 만큼 커튼을 젖혔다. 붉은색 가로등이 좁고 황량한 주택가의 골목을 흐리게 덮고 있었다. 저 멀리로 시선을 돌렸다. 움직임이 보인다. 일정한 걸음으로 으슥한 골목 저 끝으로 사라지는 그것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 순간 으스스한 한기가 돈다. 동네 아이들이었다. 야심한 밤 동네 아이들이 왜 몰려다니는 걸까? 나는 커튼을 활짝 젖히고 고개를 쭉 내밀었다. 행여나 그 무리들 속에 언니가 끼어있지는 않는지 궁금했다. 공교롭게도 그때 무리들 틈에 낀 아이가 스르르 고개를 돌렸다. 나는 피할 틈도 없이 여자아이와 정통으로 눈이 마주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니였다. 단락이 전환됐어요. 주란아, 어서 와서 밥 먹어. 여기 네가 좋아하는 소세지도 있어. 다음날 아침,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와는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더니 하루아침에 달라진 모습을 보니 어안이 벙벙하다. 언니는 내 손을 잡고 밥상 앞에 끌어앉혔다. 밥을 먹는 동안 언니는 나와 자주 눈을 마주쳤고 이제까지 미안했다는 듯이 잔잔한 미소를 보냈다. 어쨌든 한결 나아진 기분으로 아침밥을 먹었다. 문득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언니가 밖에 나간 걸 알면 어머니는 언니를 호되게 꾸짖을 것이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어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날은 쾌청하고 햇빛은 따사로웠다.
이런 날은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고무줄 뛰기며 공놀이를 하느라고 동네가 북적북적한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일 만큼 거리는 휑했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통이 넓은 모직 바지에 두툼한 오리털 점퍼를 걸치고 두 딸아이의 배웅을 받으며 힘차게 걸었다.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지자 나는 어머니와 언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슬그머니 손을 잡았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님 어서오세요. 카르페디엠님 어서오세요. 그런데 오른손을 맞잡은 어머니의 손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반면 언니의 손이 닿는 나의 왼손에는 차고 축축한 불쾌감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까칠하고 축축한 생선 비닐을 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비늘. 손을 놓을까 말까 망설여졌다. 안녕하세요. 당장이라도 옷자락에 쓱쓱 문질러 깨끗이 닦아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머니는 포장이 안 된 도로를 볼 때마다 혀를 찾고 철거되기 직전에 허름한 판잣집을 보며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차갑고 무른 언니의 손이 몹시 거슬렸기 때문에 옆에서 쉴 새 없이 떠드는 어머니의 불평이 짜증날 지경이었다. 게다가 언니는 나를 놀리기라도 하듯 끈끈한 손바닥으로 내 손을 쥐었다 놓았다 했다. 올꾸리 수마수님 어서오세요.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쯤 난 언니의 손을 놔버렸다. 그러나 언니의 손은 더듬더듬 내 손바닥으로 기어들어왔고 이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힘있게 내 손을 움켜잡았다. 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언니의 손을 뿌리칠 새도 없었다. 어머니는 버스 위로 올라타기 전에 주머니에서 동전 3개를 꺼내 언니에게 건넸다. 동생 과자 사주고 집에 일찍 들어가. 자기 전에 양치질하고. 언니는 버스가 떠날 때까지 그곳에 서서 어머니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마치 어딘가 멀리 떠나보내는 사람처럼.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언니, 우리 고무줄 놀이 할래? 나는 기대에 찬 얼굴로 언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언니는 내 말은 들은 채 만취하며 내 눈을 피했다. 주택가 입구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언니가 나를 돌려세웠다. 나를 쳐다보는 언니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다. 내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다소 차분한 말투로 내게 물었다. 주라나, 나랑 같이 어디 좀 안 갈래? 어디? 어딘지는 묻지 마. 거기 가면 없는 게 없어. 거기 같이 가지 않을래? 언니는 담쟁이 집을 말하는 것 같았다. 싫다. 거기는 싫었다. 나는 나고나님 어서오세요. 싫어. 그냥 고무줄 뛰기 하고 놀자. 명인에 가가지고.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를 향한 언니의 눈동자에는 형용할 수 없는 증오가 서렸다. 심장이 뜨끔거렸다. 너 집에 가! 언니는 갑자기 나를 밀치고 붉은 흙먼지가 일도록 달리기 시작했다. 내게서 멀어져가는 언니를 향해 나는 소리를 꽥 질렀다. 언니! 야, 강영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니가 원망스럽고 야속했다. 나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다. 야, 이 나쁜 개집애야! 넌 언니도 아니야! 두고 봐! 두고 보자고! 언니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나에게서 멀리 달아나고 싶은 사람처럼 언니는 다시 돌아왔던 게 아니었다. 그대로였다. 언니를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반쯤 남은 초코바를 입에 밀어넣고 그곳으로 향했다. 이제 슬슬 위기가 다가오죠? 얼마나 걸었을까?
내 몸통만한 나무에 무릎이 걸렸을 때 정신이 번뜩 들었다. 나는 쓰러진 나무 위를 폴짝 뛰어넘었다. 그런데 누런 잡풀 사이로 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속성 물체가 눈에 띈다. 안경이었다. 두꺼운 렌즈가 어디서 본 듯 낯이 익다. 이런 안경을 쓰는 사람이라고는 동네 할아버지 두 분과 웅이 오빠 뿐이다.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사팔뜨기 웅이 오빠죠? 갑자기 불길한 기분이 든다. 오빠를 마지막으로 본 거 보름 전이었다. 오빠는 그날 안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그런 모습을 봤던 건 처음이었다. 넓은 미간은 더 넓게, 안경으로 커버되었던 사팔뜨기 눈과 긴 얼굴까지, 게다가 낯빛으로 보이는 창백한 피부 때문에 그날 오빠의 모습은 참으로 낯설고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손을 흔들며 아는 체 했지만 그때 오빠는 나를 그냥 지나쳤다. 옷깃이 스칠 만큼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게 놀라웠지만 안경 없이는 눈뜬 봉사나 다름없었기에 그러려니 했었다. 그런데 오빠의 안경이 숲속에서 발견된 게 꺼림칙하다. 나는 안경을 발견하기 전까지 나를 따돌린 언니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오기가 발동해서 언니의 뒤를 쫓았지만 누군가 밟은 것처럼 찌그러져 있는 웅이 오빠의 안경을 보자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담쟁이 집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담쟁이 집에 갔을 때 언니가 없다면 나는 집으로 오기까지 2km가 넘는 길을 혼자 달려야 한다. 내키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갈 수도 없다. 언제까지나 호기심만 잔뜩 안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자, 도착했어요, 이제. 대문을 열었다. 조용하다. 처음 왔을 때처럼 음침하고 칙칙한 실내 분위기는 여전했다. 나는 다시 언니를 불러보았다. 언니, 언니. 대답이 없다. 거실 탁자를 지나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다. 사진의 중심으로 두 개의 방이 있는데 한쪽은 텅 빈 침실이고 다른 한쪽은 문을 열어보기도 전에 언니와 도망쳐 나왔던 곳이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군가 방 안에 있었다. 음악 소리였다. 맑고 청명한 실로폰 소리였는데 연주를 하는 사람은 음감이 전혀 없는 듯했다. 리듬도 불규칙적이고 음의 높낮이가 들쑥날쑥해 악보에 적힌 곳을 오늘 눈이 이렇게 안 보이지? 악보에 적힌 대로 곡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 가는 대로 그저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실로폰 소리에 파묻힌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렸다.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웠다. 아파 라고 하는 건지 배고파 라고 하는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 목소리는 금세라도 꺼질 촛불처럼 간들간들하고 힘이 없었다. 적분통계님 어서오세요. 추천 나는 덥석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다. 언니일 수도 있다는 언니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문을 열자 희한하게도 그곳에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 여느 집과는 달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방문과 똑같은 문이 있다는 게 뜻밖이었다. 계단의 한 단은 얼추 25cm로 꽤 가파랐고 끝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나무로 만든 계단은 발을 움직일 때마다 끼익 끼익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비판자님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나는 무의식적으로 숫자를 세며 계단을 올랐다.
마지막 계단을 밟고 올라섰을 때 맨 먼저 채광이 드는 장방형의 창이 보였다. 환기가 되지 않아서인지 퀴퀴한 곰팡내와 역한 비린내가 났다. 나는 코를 막고 주위를 빙 둘러보았다. 한쪽 벽면은 한쪽 벽면은 책으로 가득 찬 커다란 책장이었다. 놀랍게도 거기엔 세계 명작 전집부터 과학 도감까지 세상의 모든 책을 여기 옮겨놓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책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붙박이 선반 위에는 갖가지 인형과 장난감, 오락기들과 여자아이들이 혹할 만한 플라스틱 장신구들도 눈에 띄었다. 머리핀과 꽃반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인형이 입는 분홍색 드레스도 있었다. 내 입에서는 절로 와 하는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할 지경이다. 언니가 말한 대로 담쟁이 집에는 없는 게 없었다. 어쩌면 캔디와 똑같은 인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캔디라는 인형이 그 자기가 언젠가 잃어버렸던 인형이죠? 근데 처음에 언니가 이 집에서 갖다 줬던 그 인형이에요. 나는 여기에 온 목적도 잊어버린 채 캔디와 닮은 마룬 인형이 없는지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다. 뭔가 그 피노키오 느낌 나네요. 그 뭐더라? 유원지 같은 데 간 거. 정신없이 방 안을 뒤지는 동안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방 안에 나 외에도 누군가 있는 것 같다.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자리에 우뚝 선 그림자가 말을 꺼냈다. 여자였다. 뭘 그리 찾고 있니? 나긋한 말투였다. 여자치고는 키나 몸집이 꽤 컸다. 발목까지 오는 자주색 홈드레스에 어깨에는 까만색 쇼를 걸쳤고 금빛이 나는 핀으로 머리를 꼬아 올린 뒷모습은 위험하고 단아한 자태를 풍겼다. 내가 무슨 말을 먼저 꺼내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여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스릴러예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여자가 말문을 열었다. 장난감이 참 많지? 뭘 찾고 있었니? 여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머리를 매만지며 뒤돌아섰다. 혹시 이거 찾고 있니? 담쟁이 집 주인은 내게 파란 드레스를 입은 인형 하나를 들이밀었다. 배몰님 어서오세요. 구슬 장식이 달린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마론 인형. 두어 달 전에 캔디를 잃어버리기 직전 나는 이것과 똑같은 드레스를 입혔었다. 설마 비슷한 인형일 거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추측이 빗나갈 거라는 예감이 번뜩 들었다. 나는 여자에게서 마론 인형을 받아들였다. 두 다리를 잡고 드레스 자락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등허리 부분이 드러났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내가 써넣었던 캔디라는 글자가 또렷이 나타났다. 으스스한 소름이 불시에 온몸을 휘감았다. 이게 왜 여기 써있는 거지? 나는 얼빠진 표정으로 캔디라고 삐뚤삐뚤한 글씨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집요한 눈빛으로 나를 관찰하는 담쟁이 집 주인의 시선이 느껴진다. 여자가 물었다. 내가 찾는 게 이거 맞니? 네. 나는 캔디를 여자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나 내가 건네는 인형을 여자는 받지 않았다. 가져가렴. 괜찮아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 무엇보다도 나는 캔디가 필요했다. 얼마나 갖고 싶었던가. 하지만 왠지 받기가 꺼려졌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값비싼 물건을 덥석 받는 게 아니라는 어머니의 말씀도 그 순간에 떠올랐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돌려주어야 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런 거 받지 말라고 가르쳐줬니?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엄마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착한 아이로구나. 담쟁이 집 주인은 마치 내 머릿속에 들어앉은 사람처럼 희한하게도 내 생각을 읽어냈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캔디는 네 거야. 가져가도 돼.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면 되잖아. 나는 못 이기는 척 인형을 내 품 안에 감싸 안고 담쟁이 집 주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 담쟁이 집 주인이 어디선가 아까 그 피망 캔디냐고요? 인형이에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줄잡아 50살은 되었을 것 같은 그녀는 입술이 얇고 아래턱이 도드라지게 넓은 것 외에는 둥근 얼굴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눈과 끝이 뭉툭한 코를 가진 흔히 볼 수 있는 중년의 얼굴이었다. 그런데 낯익은 그 얼굴은 뱀의 차가운 살갗처럼 징그럽게 느껴졌다. 왜일까?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감추려고 어깨에 걸친 담쟁이 집 주인의 검은색 숄만 쳐다보았다.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뭔가 오싹한 게 있었다. 살짝 튀어나온 코를 제외하면 너무 평면적인 얼굴이라든가 마치 앞침으로 고정시켜 놓은 듯이 위로 올라가 있는 입꼬리라든가 그리다 만 것처럼 좌우의 길이가 다른 눈썹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나의 시선은 무의식 중에 여자의 얼굴로 옮겨졌다. 눈이 마주쳤다. 그제야 알 것 같다. 여자는 나를 바라보는 내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그 이유를 발견했다. 주름. 그녀에게서 주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눈 까며 눈 미치며 심지어 미소를 짓고 있는 입가조차 주름이 없다. 어른을 흉내내는 아이 같기도 하고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른 같기도 했다. 혹시 우리 언니 보셨어요?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벌써 집에 갔지. 동네 아이들을 말하는 건가? 여하튼 나는 그 여자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다. 거짓말일 것이다. 언니가 집으로 돌아갔다면 적어도 숲속에서 나와 마주쳤을 것이고 생일 케이크를 먹었다면 내가 여길 처음 왔을 때처럼 때 묻은 접시와 커피잔 그리고 반으로 접혀있는 신문이 거실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있을 리 없었다. 나는 갑자기 돌아가고 싶어진다. 나는 여자의 시선을 피하며 꾸벅 인사를 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놀러와. 그리고 참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인 거다. 네? 아줌마랑 너 그리고 캔디와 우리 셋의 비밀이라고. 대문이 닫혔다. 나는 집까지 힘껏 달렸다.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명희의 집 앞에는 동네 아이들이 몰려 있었다. 뭐지? 좋기 5은 넘었는데 대부분 언니의 친구들이고 언니와 웅이 오빠도 거기에 껴있었다. 명희가 나오길 기다리는지 아이들은 집 앞에 멍청이 서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미동도 없이 하나같이 입을 꾹 다물고 페인트 칠이 벗겨진 푸른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보고 있자니 참으로 기괴하고 표현하기 힘든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아이들은 합창이라도 하듯 명희의 이름을 불렀는데 기분 나쁘게도 며칠 전 새벽 집 밖에서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다. 샌드우님 어서오세요. 나는 그 길로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로 들어가 담쟁이 집주인 여자가 선물로 줬던 캔디를 깨끗이 씻기고 언니가 볼 수 없는 곳에 감춰두었다. 난 또 버렸다고?
그런 다음 책상 서랍에서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꺼냈다. 방학 동안 가장 즐거웠던 일. 이것이 나의 미술 숙제였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캔디를 만난 일이다. 노란색 크레파스를 하얀 백지 위로 가져가는 순간 담쟁이 집에서 본 여자의 얼굴이 불쑥 떠올랐다. 주인 여자의 음침한 시선은 여전히 내 주위를 맴도는 것 같다. 언니의 변화와 담쟁이 집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리 깊숙이 와 박혔다. 그 집은 보통의 평범한 집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랬다. 괴기스러운 뭔가가 존재하는 불길한 기운이 도는 집.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어머니가 나를 흔들어 깨운 건 자정에 가까운 늦은 밤이었다. 언니 어디 갔니? 나는 그림을 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잠이 쏟아지는 바람에 오후 6시쯤에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때까지 언니를 보지 못했었다. 몰라. 모르다니. 어머니는 이미 집안을 살핀 후였고 비몽사몽인 나를 붙들고 다그쳤다. 어디 가는지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그렇게 말해놓고 언니가 어디 있을지 짐작이 갔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투를 챙겨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제리아님 리하예요. 뒤따라 나갔을 땐 어머니는 골목 사이사이를 샅샅이 뒤지며 언니를 찾고 있었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는 어머니의 뒤를 졸졸 따르며 담쟁이 집에 대해 말할까 말까 망설였다. 급기야 어머니는 명희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한 명희의 어머니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영란이가 집에 안 들어왔네요. 저런 영란이 못 봤는데. 엊그제부터 우리 명희는 아파 누워있어. 왜요? 그래요? 웅이네 있으려나? 아니야. 어제 병원에서 웅이 엄마도 만났어. 웅이도 아프다더라고. 나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따뜻한 사랑님 어서오세요.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픈 오빠가 왜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명인의 집 앞에 몰려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 이야기를 마친 아주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으슥한 골목을 걸었다. 불안했다. 나는 결국 시린 손을 비비며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엄마! 어머니는 대답은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다. 언니가 갈 만한 데가 한 군데 있기는 한데.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거기가 어디야? 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며 나를 앞세워 걷기 시작했다. 우리는 동네를 빠져나와 약수터가 있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다. 언니가 거기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야. 나는 담쟁이 집에 언니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인과 했던 약속을 깨는 게 마음에 걸렸다. 화면이랑 소리가 안 나오면 그 아프리카 이거 방송 껐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어쨌든 언니를 찾는 게 급선무였고 그곳에 언니가 있기를 내심 바랐다. 나는 걷다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평소라면 쉴 새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을 어머니는 그날따라 아무 말이 없었다. 예쁜 말 고운 말님 어서오세요. 아니면 블라인드 당한 걸 수도 있고요. 약수터 입구에 섰다. 담쟁이 집으로 가는 좁은 숲길은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캄캄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힘겹게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어머니 상태도 좀 이상해진 것 같죠? 담쟁이 집으로 가는 숲길에는 도저히 혼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는 가로등 아래에서 어머니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흙길을 밟는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크고 기분 나쁘게 들린다. 잠시 후 건조한 목소리로 어머니는 내게 물었다. 어디야? 저기, 저 숲속으로 쭉 걸어 들어가면 나와. 어머니는 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넌지시 바라보았다. 방송을 끄신 뒤 다시 들어오시면 잘 될 거예요. 흔히 발생한 앞장서. 엄마는? 뒤따라갈게. 저 새카만 어둠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니. 무서워. 나는 주둥이를 삐죽 내밀며 어머니 옆에 바짝 붙었다. 못마땅한 듯 나를 힐끗 쳐다보던 어머니는 높게 뻗은 두툼한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놓칠세라 어머니의 외투자락을 붙들고 캄캄한 어둠 속을 향해 나는 첫 발을 내딛었다.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눈앞이 깜깜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뒷덜미를 낚아챌 것 같은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내가 말했다. 엄마, 내일 아침에 다시 오면 안 돼?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갑자기 어머니의 걸음이 빨라졌다. 한치 앞을 볼 수도 없을 만큼 어둡기만 한데 어머니는 아무런 장애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엄마, 천천히 가! 어머니는 대답도 없고 조금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나는 잡고 있던 어머니의 외투자락을 그만 놔버렸다. 나는 손을 뻗어 허공을 향해 본능적으로 활을 휘둘렀다. 그때 시커먼 공간에서 뭔가 불쑥 나타나 내 팔을 낚아챘다. 나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엄마! 그 순간 차가운 손이 내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나는 허공을 찢는 비명을 내질렀다. 아! 성난 산짐승처럼 온몸을 웅크린 채 광기 어린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는 건 어머니였다. 엄마! 어머니는 한 손으로 내 목을 움켜잡은 채 하늘 높이 치켜 세웠다. 기다란 손톱은 살갗을 파고들며 내 숨통을 서서히 조였다. 숨이 막힌다. 백지장처럼 허연 어머니의 얼굴에는 붉은색 실핏줄이 살아 꿈틀댄다.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 비밀이라고 했지? 약속을 안 지키는 어린이는 벌을 받는 거야.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 아닌 우악스럽게 웃고 있던 담쟁이 집 여자의 음흉한 얼굴이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나는 딱딱하고 축축한 나뭇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빛의 한가운데 있었고 주위는 깜깜했다. 그 애 목소리가 고는 맛있겠다 개 목소리였어요? 밍밍거리는 소리를 내며 빛 속을 선회하던 날벌레들이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상체를 일으키고 숨을 몰아쉬었다. 어디서 나는지 썩어가는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뭐지? 진동하는 악취는 잇몸이 골마 터졌을 때 목구멍으로 스며드는 고른 맛과 흡사한 냄새였다. 떼구르르. 작은 물체가 내가 누워있는 빛의 공간으로 굴러 들어왔다. 빨간색 얌체공이었다. 작년 가을 운동회 때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산 내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공이 굴러온 어둠 저편을 응시했다. 누군가가 거기에 있다. 나를 주시하는 수많은 시선이 느껴진다. 나는 빛이 드는 자리에서 기어나와 어둠 속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때였다. 끼, 끼, 끼.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사방이 차츰 밝아졌다. 익숙한 느낌이 드는 공간. 이곳은 수많은 장난감이 있던 담쟁이 집 2층 방이었다. 누군가 2층의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방 안에는 나 외에도 다른 누군가 있었다. 여자아이였다. 난쟁이처럼 작은 체구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대충 깎아 만든 목각인형같이 생겼다. 여자아이는 흉하게 야위었고 산송장처럼 파리한 몰골로 등을 벽에 기댄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여자아이는 날 보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시커먼 그림자가 아이 앞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담쟁이 집 주인이었다. 그 여자는 허리에 두 손을 얹고 짐승의 이글거리는 눈으로 여자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오늘은 우리 민정이 생일이란다. 민정이를 만나거든 이 인형을 전해주렴. 여자가 아이에게 내민 것은 캔디와 똑같이 파란 드레스를 입은 마론 인형이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또 사랑한다고 전해줘. 여자는 잠시 시무룩한 표정을 짓더니 다짜고짜 손을 뻗어 축 처진 여자아이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커다란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고 꾹 눌렀다. 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딸꾹질 예뻐요. 아이는 목이 꺾인 채로 몸을 비틀었다. 노란 오줌이 사타구니를 타고 흘러나왔다. 짙은 눈썹 아래로 허연 흰자위를 드러낸 담쟁이 집 주인은 아이의 목을 비틀며 아랫니를 꾹 깨물고 있었다. 여자아이의 가냘픈 몸뚱이는 바닥에 떨어진 잉어처럼 서너 번 팔딱거리다가 이내 축 늘어졌다. 만월의 그대여님 어서오세요. 창백하고 무표정하던 담쟁이 집 주인의 얼굴에 그제야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우리 민정이에게 친구가 또 한 명 생겼네. 민정아, 좋지? 여자는 낄낄거리며 한 손으로 아이의 왼쪽 발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갔다. 그러다 쿵 하고 뭔가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 꿈꽃도잉님 어서오세요. 퉁 퉁 퉁 인형처럼 축 늘어진 아이의 다리를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주인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한 발씩 뗄 때마다 아이의 머리가 계단을 때린다. 퉁 퉁 망가져버린 피아노의 건반을 두드리는 것처럼. 귀를 막았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퉁 퉁 퉁 퉁 뿌디 연출. 아이의 머리는 9개의 계단을 남김없이 건넜다. 도망가야 한다. 나는 담쟁이 집 여자가 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계단 아래로 내달렸다. 생방 얼마니죠? 대문을 열자 담쟁이 집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집 앞에 깊게 파놓은 구덩이가 있었다. 못 보던 구덩이다. 언제 오줌을 지렸는지 가랑이 사이가 차갑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담쟁이 집 주인에게 발견되기 전에 달아나야 한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거야. 그때 내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죽을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담쟁이 집 주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너무 웃기게 해버렸어.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나는 대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예전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상한 기분이 든다. 내가 살던 집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침침한 거실을 지나 언니 방으로 들어갔다. 가지런히 정리된 언니의 방. 그러나 언니는 없었다. 엄마! 나는 곧바로 안방으로 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뭐지? 거기에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어두운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전화기가 놓여있는 탁자 위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엄마! 나는 한 걸음에 달려가 어머니를 얼싸안았다. 엄마! 엄마!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진 한 장. 그건 작년의 언니 생일날 찍은 언니와 내 사진이었다. 킴10159님 어서오세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다. 내가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어머니는 얼굴을 묻고 훌쩍대고 있었다. 어머니는 날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밖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주리나, 놀자. 언니일지도 모른다. 나는 거실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거기에는 명희도 있고 웅이 오빠도 있었다. 그리고 언니도 있었다. 아이들은 내가 온 게 기쁜 듯이 활짝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 표정은 하나같이 뒤틀려 있었고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언니 앞으로 다가갔다. 언니의 목에도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날 보고도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언니는 말없이 내 목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마치 이젠 너도 우리하고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언니가 앞서 걷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조용히 그 뒤를 따른다. 나도 왠지 그들과 함께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난 홀로 있을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묵묵히 언니와 아이들의 뒤를 따라간다. 끝났어요. 지금 읽은 게 우명희 씨의 담쟁이 집이에요. 부산 출생 분이시군요. 근데 이분 글이 맞춤법이 너무 많이 틀려있고 문장 호응이 잘 안 맞아서 그거 나름대로 제가 맞추면서 읽는다고 애쓰긴 했는데 자연스러웠을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 이거 보니까 내용이 주인공이랑 그 주변에 동네 아이들이 예전에 한꺼번에 많이 실종됐다고 했잖아요. 자기도 그때 실종이 됐었는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아니면 나중에 가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담쟁이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무서운 아줌마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각종 물건을 준비해 놓고선 애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을 목 졸라 죽이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이제 주린이랑 영린이, 뭐 웅이 오빠, 명희 얘네들은 이미 죽었던 거였죠. 그런 거 같죠, 아마도. 이제 어떻게 막 혼란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자기가 죽은 거를 이제 본능적으로 깨닫고 아이들을 따라서 갈 곳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코님 참 잘했어요. 스티커 감사해요. 슉. 재밌었나요? 114 사랑합니다, 네코님. 하트윙크. 아, 재밌었어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지금 머리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야가 조금 이상해요. 시야가 이게 제 시야 중간쯤에 이렇게 맹점이 있다고 해야 되나?
맹점이 원래 있는데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중간이 안 보여요. 이만큼이. 그래서 계속 책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재밌었죠? 당분간 이제 밤방송에 그 전화 심리 테스트는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정상 내꼬님이 이거 준비를 못하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밤에는 아마 책을 읽고 수다 떨고 그럴 것 같아요. 재밌긴 한데 제 얼굴로 담쟁이 아줌마 대사하니까 몰입 안 됐어요? 그렇군요. 근데 왠지 제가 이 책 읽을 때 상상으로는 그 담쟁이 아줌마가 약간 이제 젊은 아줌마 느낌이었거든요. 젊은데 세련된 아줌마? 근데 여기 그 묘사하는 거 얼굴 묘사 보니까 뭐 완전 아줌마처럼 묘사했더라고요. 이미지가 근데 좀 젊은 아줌마였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 완득이님 어서 오세요. 수학 물어보러 오셨군요. 오늘 한 11시 정도에 방송하면 되나? 아, 지금 대학생들 그 중간고사인가요? 10월이니까 중간고사군요. 아, 수학 10점에서 7점 맞았어요? 잘하셨어요. 딸꾹질. 오늘 한 것도 바로 방송하면은 곧바로 파일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뿡, 뿡. 코 막고 물 마시라고요? 저 딸꾹질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서 한 번만 해서 괜찮아요. 네, 중국 여자애 있는데 뭐예요? 코로 물 마시라고요? 제가 코끼리인가요? 왜요? 카톡을 왜 알려주라 그래요? 무슨 뜻이지? 아, 그 중국 여자가 만드기님한테 뭐 좀 말을 걸었더니 카톡을 알려달라 그랬다고요? 그린라이트냐고요? 그렇군요. 근데 진짜 마음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주고받지 않나? 왜 카톡을 달라 그러지? 그거는 약간 그 신뢰가 잘 안 갈 때 쓰는 방법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네임드 사다님 어서 오세요. 그쵸? 호감이 아예 없으면 아무런 연락 방법도 주고받지 않겠죠. 아이디 몰랐어요? 아, 아이디를 몰라서 번호를 줬는데 연락이 안 오는군요. 그렇군요. 그 이제 뭐를 먼저 물어보셨다고 하셨죠? 뭐를 먼저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냥 카톡을 알려줘라. 이래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더니 그분이 연락을 안 하신다 이거군요. 그, 자, 가능성이 몇 가지 있죠? 1번, 그분이 대화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그냥 카톡 알려줘라. 내가 나중에 편할 때 연락하겠다. 모면의 방법. 2번, 그분이 호감을 느꼈는데 연락처를 받긴 받았는데 지금 이제 뭐 바쁘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당장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거. 또 뭐 있을까요? 연락 오기 전까지는 모르겠네요. 뭐 그분이 자꾸 쳐다본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는 연락 오기 전까지는 너무 혹시라도
잘 되면 좋겠지만 너무 김치국 마시면 혹시 또 혹시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아, 이거 자막 좀 바꿔야겠다. 내일 생방은요. 내일이 내일 화요일이니까 내일 생방은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랑 오후 9시부터 11시. 내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쿠, 오늘 5일이었는데 10월 2일이라고 써놨었네요. 이것 좀 알려주시지. 환영요? 欢迎光临 이거예요. 欢迎光临. 뚜이 붙이는 사과하는 거였던 것 같고, 반가워요. 很高兴 이거예요. 很高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럭키 세븐스님 어서오세요. 네, 高兴 很高兴很高兴 오늘 제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한 이쯤 방송할까요? 지금 밤 11시 정도 됐고요. 네꼬님, 베로니크님, 네꼬님과 네꼬님의 분신들, 베로니크님과 베로니크님의 분신들, 제주만학도님, 백호진무님, 순회동 버터님, 적분통계님, 아제리아님, 네임드 사다님, 나꿈꾸또잉님, 럭키세븐스님, 완드기님,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방송 카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인 네꾸님, 오늘도 방송 카운트 감사해요. 덕분에 이렇게 빠른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내일 10시경 만나요. 아침 10시경. 그래요. 내일 아마 오전에는 그 불어랑 중국어 공부하게 될 거고요. 밤에는 책 읽기랑 수다 이렇게 될 거예요. 미카님 어서오세요. 지금 방종 각인데 일단 녹화 좀 끄겠습니다. 스슥